프랑스 정부는 또다시 나라의 운명을 뒤바꾸는 결정을 내려요. 뭐야? 오늘 여러분에게 전투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순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어젯밤 우리와 함께 전투를 끝낼 방법을 찾을 것을 적에게 요청했습니다. 대체 나치 독일군에게 요청한 전투를 끝낼 방법 뭐였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런 건가요? 예, 프랑스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사실상 항복이라고 할 수 있는 휴전협정, 그런 조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설을 통해 휴전협정을 제안한 이는 이제 막 총리가 된 필리프 빼땡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빼땡. 예, 빼땡은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육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전쟁 영웅으로 올라서서 프랑스인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당시에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빨리 항복을 선언하고 휴전을 제안한 거예요? 예. 그 당시 나이가 이미 84살, 84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빼땡은 전쟁을 계속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너무나 강해 보였고 그 이상의 국가적 피해를 줄이려면 나치 독일과 휴전협정을 맺는 게 더 실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뺏길 거 피해 없이 그냥 뺏기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나 보요. 결국 6주도 안 돼서 프랑스는 나치 독일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와, 이우 작가님, 그럼 프랑스인들은 페땡 그 총리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놀랍게도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의 휴전협정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미 1차 세계대전도 겪었고 전쟁의 어떤 참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이 전쟁의 휴전을 받아들였어요. 와. 네. 이때 빼팅이 말하자면 셀럽이었어요. 군 총사령관이자 지도자이자 지금 총리가 됐잖아요.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데 빼팅이 우리 항복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항하고 싶은 사람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겠네.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리겠네. 그렇죠. 그렇다면 총리 빼땡의 휴전 제안에 히틀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땡큐. 예, 그렇죠. 예, 완벽한 복수까지 끝마치고 프랑스를 손에 넣은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의 랜드마크를 나치의 상징으로 도배해버린 거예요. 저 국기 달아놨네. 네, 맞습니다. 아, 에펠탑 위에 달아놓은 거예요? 에펠탑은 물론이고 1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비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앞에 모두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아뒀어요. 복수에 미친 사람이죠. 당시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치욕적이었겠는데. 그렇죠. 게다가 이들은 독일을 패전으로 이끌었던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영웅들의 기념비와 동상까지 파괴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좋네. 파리를 상징하는 장소에 나치 깃발을 걸고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서 히틀러는 또 다른 만행까지 저질렀어요. 뭐죠? 바로 유서 깊은 프랑스의 문화예술품을 약탈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파리에 들어가는 독일군 부대에 특별한 부대를 섞어 보냈는데 ERR이라 불리는 일명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였어요. 여기 약탈하기 위한 부대까지 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는 나치 독일이 점령한 국가들의 문화재 약탈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독일 드레스덴 미술관의 관장이 히틀러를 위한 미술 작품과 여타 예술품 콜렉션 목록을 이렇게 미리 만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술품 수집 특수부대가 미술 역사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작품을 압류하거나 약탈했습니다. 예술품 싣고 있네요. 네, 뭐 어디서 뜯어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도둑질을 하는구나. 아니 근데 교수님, 예. 이 예술품을 약탈하는 부대까지 만들어서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과거 미대 지망생이었던 히틀러는 예술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히틀러에게 프랑스는
예술품의 보고와도 같았고 프랑스 침공은 곧 프랑스의 방대한 작품들을 수집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치 독일군은 예술품 약탈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예술품의 이동을 금지한다는 법령까지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예술품이 그 자리 그대로 있을 수 있게 미리 소를 쓴 거죠. 프랑스 정부는 왜 이렇게 독일에 협조적인 거죠? 예, 그 이유는 자유 지역에 세워진 비시 프랑스 체제의 수장 그 빼땡이 일찌감치 히틀러를 만나서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해가 안 가는데요? C'est librement que je me suis rendu à l'invitation du Führer. Je n'ai subi de sa part aucun diktat, aucune presse à tous ceux qui attendent aujourd'hui le salut de la France. Je cadre une activité constructive du nouvel ordre européen que j'entre aujourd'hui dans la voie de la collaboration. Cette collaboration doit être sincère. Elle doit être exclusive de toute pensée d'agression. Elle doit comporter un effort patient et confiant. 야, 저렇게까지. 빼땡은 나치 독일과의 협력이 프랑스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빼땡의 말이라면 따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도 나치 독일군에 순응하면서 그들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프랑스 측이 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여긴 거죠. 근데 안 그랬으면 다 부시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프랑스. 맞아요. 남보람 박사님, 이때 그 빼땡처럼 나치 독일에 협력적이었던 사람이 있나요? 많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사 L사 있어요. 네.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품사 C사. 네. 이런 데는 나치 장교들 부인 옷 만들어주고 이 빼탱의 흉상 뭐 오늘날 말하자면 굿즈를 한 2,500개를 만들어줘가지고 혜택을 입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R사 있어요. 여기도 나치 독일에 협력을 했거든요. 전시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전차의 부품을 생산해야 되고 찝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협조를 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역사다. 진짜. 맞아요. 자, 이유 작가님. 네, 나치 독일에도 협력한 이들을 가리키는 프랑스어가 또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콜라보라는 단어. 콜라보. 네, 콜라보가? 익숙하시죠? 그런 네. 뜻이에요? 이게 프랑스어로는 원래 콜라보하토흐라는 협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시기에는 콜라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독일에 협력한 사람 그리고 우와. 적과 내통한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콜라보. 네,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는 좀 모욕적인 욕으로 사용됩니다. 와, 그러면 뭐 조심해야 돼요. 가수들끼리 콜라보 많이 하는데 네, 프랑스에 가서 콜라보 하자 그러면 이거 큰일 난 얘기네. 그 어법을 좀 그 문장을 잘 써야겠죠. 신기하네. 예, 그리고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에 저지른 세 번째 만행은 바로 프랑스인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나치 독일은 프랑스인들이 누리던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까지 빼앗아갔는데요. 바로 음식에 대한 강력한 제재였죠. 아니, 잠깐만. 이거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예. 아니, 하다가 음식은 왜 뺏어가요? 당시 전시 상황을 유지하고 있던 독일은 프랑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점령지는 물론 독일군이 점령하지 않은 위시 프랑스까지 빵의 제조를 줄이고 빵에 들어가는 곡물까지 법으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아니, 빵의 나라에서 빵도 못 먹게 하면 너무 열받죠. 혜성이한테는 상상도 못할. 저 바게트가 주식인데. 글쎄 말이에요. 게다가 전쟁 중 식품의 1인당 소비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인을 8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허용되는 식품의 양을 달리해 배급했죠. 이게 뭐야? 예, 이건 프랑스의 한 여성이 배급으로 받은 빵 2조각입니다. 먹다 남은 것 같은데? 숫자도 써 있는데 50g이에요, 저게? 맞습니다. 불과 아이고야. 50g밖에 안 되는 어머. 양입니다. 이 빵을 배급받은 여성은 하루에 식빵 반 조각보다 약간 더 많은 저걸 아주- 하루에 먹는 거예요? 예, 하루에 배급되는 그러니까 이만큼만 살 수 있다. 와, 진짜 그냥 굶어 죽으라는 거네. 그리고 독일군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연료마저도 제한을 했습니다. 아. 프랑스 발전소 가동이 원래 나치 독일 점령전과 비교해서
점령 후에는 4분의 1이 감소하게 됩니다. 연료조차 나치 독일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두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석탄을 이제 배급받게 돼요. 그것도 이제 양이 너무 적어서 추운 겨울에는 난로가 되는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불을 쬐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가 굴러다닐 기름도 없어서 거리에는 이제 자동차가 서 있고 뭐 인력거나 자전거들이 이제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완전 퇴보해버리네. 네. 싫다 진짜.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나치 독일의 수탈에 프랑스 내의 물자가 부족해지자 프랑스인들의 패션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물자를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해서 이제 신발 밑창도 나무로 만들었고요. 게다가 천이 부족해서 치마를 좁게 그리고 약간 더 짧게 만들어 입었습니다. 게다가 나치 독일군이 낙하산, 밧줄, 그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내에 있는 비단, 스타킹까지도 다 가져간 탓에 프랑스 여성들은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보이게끔 다리에 검정색 가루를 발랐어요. 심지어 종아리에 검은 선을 그어서 스타킹에 있는 선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프랑스는 원래 문화와 예술, 미식과 패션의 나라인데 그렇죠. 아니 나치가 점령하고 나서는 모든 게 너무 초라해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나치 독일이 이제 물자 제한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이 이상은. 사실 이것까지는 전초전일 뿐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또 다른 방법으로 프랑스인들을 탄압했거든요. 또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해인 1940년 말에 파리에 살았던 그 한 엔지니어인데요. 자크 봉세르장이라는 인물이 독일군과 우연히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 같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곁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도망가고 하필이면 자크 봉세르장 굉장히 키가 컸대요. 키가 커서 곧바로 체포가 됐고요. 그래서 파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이런 사건으로 그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이었을까요? 벌금형, 벌금. 네, 벌금형. 예. 하지만 그의 처벌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파리 엔지니어 자크 봉세르장은 독일군에게 폭력 행위를 한 죄로 독일 군사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총살되었다. 예, 당시 사형 집행을 알리는 포스터로 독일군은 그의 처형을 여기 보듯이 대대적으로 알렸고요. 이후에도 프랑스인에 대한 나치 독일군의 탄압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야, 이러면은